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틀째, 주가가 롤러코스터라도 탄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젠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거래가 일시 중단됐는데 하루 만인 오늘은 또 정반대로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거래를 잠시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면서 끌어내린 탓입니다. 해외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한국에 실수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고 국내에서도 공매도 금지 1일 천하로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당국은 증시가 이러는 건 여러 이유가 있는 거라며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미치는 영향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정아람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5% 넘게 급등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2.3% 내리며 244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장중 3%대로 급락하며 이틀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5분간 막혔는데 이유는 어제와 정반대로 급락 때문이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정반대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된 건 모두 3번인데 북한 핵실험과 코로나 위기가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포스코 그룹주와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떨어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빌려 판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숏 커버링을 위해 어제 7천억 원 정도 사들였던 외국인들도 매도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1천억 원, 4천억 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4천억 원을 넘게 사들였습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차별적으로 이렇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장에 약간 신뢰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주식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급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 주가에 버블이 내재될 수가 있는 평균적인 변동성은 예전보다는 커질 것이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 걸 두고 금융당국은 많은 요인 때문이라며 사실상 공매도 금지 탓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 반응은 좀 다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시장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엔 한국이 선거철이냐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평가가 앞으로 우리 증시엔 악영향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화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경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외부 행사에 참석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 하락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공매도 때문이다. 이거는 이렇게 썩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다. 이거는 저는 동의는 안 하고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이란 비판엔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시기적인 문제나 중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요건이 형성이 안 됐는데 무슨 정치용으로 국민들의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는 없는 조치다. 하지만 해외 반응은 다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며 개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일부 종목에 거품이 낄 수 있다고 평가하는 등 외신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 글에 댓글 수십 개가 달리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부는 한국이 선거철이냐고 방문했고 조심해야 한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관건은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얼마나 반영될지입니다. 기존 공매도 물량을 모두 털어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조정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뢰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그간 저평가된 한국 증시가 도약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날에는 뭐 급등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다음 날인 오늘은 또 급락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발동되는 건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매우 이례적이죠. 보통은 뭐 매수 사이드카가 2번 나온다든가 네. 매도 사이드카가 2번 나온다든가 같은 방향으로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변동성의 사이드카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역시 어제 전격적으로 나오게 됐던 공매도 금지 그제 나왔었죠. 네.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어제는 굉장한 숏 커버를 넘은 숏 스퀴즈가 과도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8개월 내년 6월 말까지 네. 공매도를 추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기존의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급하게 걷어들이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하루가 지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해당 가장 많은 이제 숏 스퀴즈가 몰렸던 2차 전지를 또 매도를 네. 했었거든요. 아마도 이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기존의 이 큰 손들이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간 요동치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공매도로 인한 것들은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일주일이요? 네. 과거에도 세 차례의 공매도 때도 보면 공매도가 어떤 하나의 중요한 트리거가 된 것은 맞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 기업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 같은 또 매크로 변수와 맞아서 실은 시장 방향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공매도의 뭐 내년 6월 말까지 금지도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실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네. 이 금리의 방향성이 실은 요번에 나왔던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더 좋은 쪽으로 혹은 더 나쁘게 증폭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 만에 끝이 났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앞서서 말했죠. 이제 금리나 이런 매크로 변수가 공매도 금지와 맞닥뜨려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서 굉장히 두려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달러도 강세로 보이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자산 가격에 충격을 보이게 되겠죠. 자, 이때는 가령 이제 우리 증시도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는 공매도라는 해지 수단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도 좀 더 많이 한국 주식을 팔게 되는 이런 과잉 매도의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로 돌변하게 되는 시장 우호적인 환경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또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뭐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외생 변수, 특히 미국의 10년물 금리라는 금리 변수가 네.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짚어보면 블룸버그 같은 뭐 해외에서는 이번 조치로 한국이 뭐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거는 물 건너갔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년 6월까지 저희가 공매도 조치를 좀 개선한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어려울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뭐 수년 내 우리가 다시 뭐 선진국 증시에 편입하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수년 같은데 내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선진 증시로 우리 K 증시가 코스피가 들어간다는 그것은 우리 국민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신뢰하고 뭐 마음 놓고 투자하게 되는 뭐 그런 의미 때문에 선진 증시에 들어가게 될 텐데 실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 있는 공매도, 일명 K 공매도가 상당히 왜곡되고 악질적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증시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있는 우리 K 공매도의 이 왜곡된 부분을 고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국의 숙제는 뭐냐?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이 뭐 포퓰리즘이 아니냐? 청소년 정책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말까지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공매도 개선책을 정교하게 내놓는 것이 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에 안에 내년 6월이 됐는데도 뭐 전혀 하나 개선되지 못한 대응책을 내놓는다면 글쎄요, 그때는 민심의 역풍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설악산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고 제주 한라산에도 상고대가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정상이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찬바람에 산을 찾은 시민들은 두툼한 외툴염입니다. 사실 단풍 보러 왔는데 단풍은 이미 다 지고 설경이 너무 멋있어요. 오늘 아침 설악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6.6도였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9.4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울에서 여름같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있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겨울이 된 것 같아서. 평창 발왕산은 벌써 겨울왕국입니다. 지리산과 남쪽 한라산 백록담에도 나무설이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굴뚝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갑자기 닥친 한파에 김장배추 거둘 새 없이 겨울 채비를 서두릅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겨울에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뗄 준비를 하고 있죠. 추위를 더한 건 어제부터 이어진 강풍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미시령엔 시속 180km 넘는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신호등이 부러지고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주택 지붕이 부서지고 길가 울타리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경기와 강원에서만 이틀 동안 46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와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내일 오전은 오늘보다 더 추워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며칠 전만 해도 반팔 차림을 볼 수 있을 만큼 더웠는데 갑자기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겨울의 시작이라는 입동인데 더 춥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오늘 서울도 많이 추웠습니다.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제가 오후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 입었는데도 바람이 불 때면 코끝이 칭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인천, 속초 등은 약 3에서 6도를 기록했는데요.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던 겁니다. 또 초속 5에서 10m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5도가량 더 낮아졌습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바로 여름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느낌? 너무 추워지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오늘은 일부러 패딩도 꺼내고 이렇게 좀 두껍게 입고 나와봤어요. 손끝이 좀 시려워가지고 콧물도 좀 날 것 같고 그래. 네, 시청자분 말씀처럼 지난주는 여름 날씨 같더니 며칠 만에 겨울 날씨로 변했어요. 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까? 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더욱 차고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바로 11월 들어 역대 가장 높은 일 최저 기온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남쪽의 고온다습한 저기압과 만나면서입니다. 빠르게 내려오는 고기압과 느릿느릿하게 빠져나가는 저기압이 우리나라 위에서 가깝게 마주하면서 좁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빨대처럼 역할을 하며 차고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네, 오늘도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내일 아침엔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져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조금씩 풀리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 63시간 만에 체포되던 순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김길수는 의정부 PC방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 뒤 공중전화를 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상황 최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차가 막아섭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뜁니다.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며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힙니다. 김길수가 붙잡힌 장소입니다.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전화를 건 공중전화 맞은편에서 금방 체포됐습니다. 김길수는 어젯밤 8시 반쯤 의정부의 한 PC방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분 뒤 길 건너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면 큰 우산으로 가렸습니다.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주 첫날 10만 원을 빌린 사람입니다.
당시 경찰은 지인을 밀착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의정부로 이제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연락이 왔었고요. 곧바로 위치를 파악해 추격전 끝에 김길수를 잡았습니다.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얼마 전 서울 금천구에 한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지난달 전세 계약을 맺었고 며칠 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보증금을 직접 받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려고 탈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다시 붙잡긴 했지만 경찰이 김길수의 행적을 놓쳤던 48시간 동안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김길수는 노숙을 하고 버스나 택시를 탈 땐 현금만 쓰는 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김길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도망쳤습니다. 이후 의정부와 양주로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창동에선 사우나에 들렀고 노원 뚝섬을 거쳐 고속터미널에서 옷을 산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여자 고장나잖아. 회사에 나오는 브랜드 산다. 이후 48시간의 행적이 오늘 확인됐습니다. 사평역까지 걸어간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갔습니다. 지하상가에서 노숙을 하며 버텼습니다. 다음 날인 새벽엔 택시를 타고 동생이 있는 양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잠복한 경찰을 발견하고 주변 상가에 다시 몸을 숨겼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숙박시설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주에서 하루 넘게 숨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옮겨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마친 뒤 김길수를 다시 서울구치소로 보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내놓은 가짜뉴스 대책이 헌법상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통위원 2명 체제로 의결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언론이 방통위 눈치에 매우 위축된 분위기라며 방통위가 방송 장악을 위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우선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책이 헌법상의 언론 자유 보장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을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도 지적할 계획입니다. 먼저 방송법상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없는 방통위가 일선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검증에 나선 건 사실상의 보도 개입으로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또 위원 정원이 5명인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만으로 의결을 거쳐 운영되는 것도 위법으로 탄핵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방통위는 팩트체크 검증은 제어가 조건을 점검하는 차원이고 2명만으로 의결한 것도 과거 법률 자문 내용 등에 따르면 법 위반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탄핵 카드를 남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가짜뉴스로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민 후보자가 사회부장으로 계실 때 보도한 내용들이 굉장히 오보가 많았습니다. 후보자가 한 언론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재직한 덕분에 조직에 대한 이해와 조직관리 능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내 간첩이 있는 거냐는 야당 지적이 나오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경찰이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며 보낸 이유서입니다. 대통령실이 의혹을 부인한다며
휴민트, 즉 사람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도감청으로 획득한 정보로 둔갑한 걸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실 안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모욕적이라고 반발했고 고성도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을 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해서 여기 있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조태용 안보실장은 경찰에 문의가 온 적도 없다면서 안보실로선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R&D 예산 삭감이 졸속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각 연구 기관마다 연구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 평가 그런 평가가 없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저 평가를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갈비 업체가 메뉴 개발하고 영업 손실 기업이 생존 자금으로 쓰고. 김대기 실장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건 기자들의 난동에 가까운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기자들이 그렇게 거의 비서실장님, 그 대통령 난동에 자리가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합니까? JTBC 배양진입니다. 앞으로 카페 안에서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도 편의점 비닐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뒤쯤부터는 모두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겠다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완책도 내놓지 않아 결국 이것도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 당초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매장에서 종이컵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투도 당분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재작년 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약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지난해 10억 개를 돌파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계도 기간 1년을 뒀습니다. 그런데 계도 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사실상 정책 후퇴를 선언한 셈입니다. 구체적인 보완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도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을 바꿨다고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착실히 준비를 마쳤던 상인들은 2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돼 허탈하다고 합니다. 환영한다는 분들 역시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혼란스럽다는 반응은 마찬가지였는데 소상공인들 반응은 이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응암동의 한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이런 작은 막대를 같이 줍니다. 빨대가 없어도 음료를 섞어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앞두고 미리 마련한 겁니다. 종이 빨대를 주면 일단 좀 시간이 지나면 빨대가 좀 흐물흐물해지니까 이런 빨대 대체품을 준비해 놨었긴 했는데 하지만 이런 준비가 무색하게 정부는 갑자기 규제를 풀었습니다.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대신 대체품을 착실히 준비해온 업체는 허탈하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쌀빨대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넘게 사용을 하고 준비를 해왔던 사장님들은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앞으로 환경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카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안 믿을 거예요. 종이컵을 사용하는 분식집 점주는 일단 다행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손님이 오셔서 오뎅 드시고 나는데 종이컵에다가 따라가지고 감사 따뜻하게 마시고 가시는데 이런 걸 규제한다 그러면 하지만 오락가락 정책은 혼란스럽습니다.
뭐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한번 정책을 세워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국민들이 원하니까 뭐라니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급하게 아마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갈 수밖에 없거든. 전 세계적 트렌드잖아요. 또다시 그러면 만들어 놓고 유예하실 겁니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되돌리면서 친환경 정책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역시 총선용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특별법 발의 등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치쇼라고 비판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불쾌하다, 의원들이 부글부글한다고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또 이번엔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떴다방을 연상시킨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메가시티 논의가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재강조했습니다. 서울이 기폭제가 되어서 서울, 부산, 강주 이 3축 메가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의가 첫 신호탄이라고 했습니다. 특위는 연말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어제 정치쇼라고 공개 비판하자 당 지도부의 불쾌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챙겨 보시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안에서 당신이 지금 인천과 김포 불편한 거 얼마나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지도부도 불쾌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들도 현재 보면 부글부글한 상황이에요. 당 지도부 관계자도 생각보다 너무 수위가 세서 곤혹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논의에 대한 반발은 오늘도 터져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론은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떴다방을 연상시킨다면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포에서는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진 기자, 설명회 이제 시작한 거죠? 주민들은 얼마나 모였습니까? 40분 전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10명 넘게 모였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설명을 한다는 소식에 퇴근길에 들른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김 시장의 인터뷰로 갑자기 시작된 이슈고 그동안 공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궁금증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전에 시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물론 오늘 거기 모인 게 모두의 의견 아니겠지만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으로 이달 동안 9번 이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이 첫날이라 관전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의구심을 표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설명회장에 들어서던 30대 여성은 언론에서는 시끄러운데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정책을 추진을 하는지 김포시에는 무엇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에 김포시가 편입이 된다면 교통과 교육 측면에서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서울시가 기피하는 사업이나 시설을 김포시가 떠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오늘 곳곳에서 열렸다고요? 예, 한 시민단체가 오늘 오전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선용 이슈 띄우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5호선 연장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김포는 그렇고요. 혹시 서울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오늘 있었습니까?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서 양측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TF를 따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과 환경,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일단 팀을 꾸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포시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들이 서울에 편입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주민설명회장에서 JTBC 신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부부가 아이 한 명만 떠받들고 있죠. 가족 계획은 국가의 기본 정책이다. 중국이 인구 조절하겠다며 강제로 한 자녀 정책 시행할 때 저녁에 이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요즘은 격세지감입니다. 성별 따지지 말고 2명만 낳자더니 이제는 3명도 좋다, 아이 낳자 독려합니다. 우리보다야 나은 수준이라지만 중국도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혼인신고 건수 10년 새 반토막이 났고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 예상치가 1.09명, 한국처럼 연명대 진입도 시간 문제란 전망입니다. 14억 인구가 바탕이 된 노동력과 내수시장, 이게 중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는데 인구 1위 자리도 인도에 뺏기면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여성들은 가정에서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출산 해법이 가부장적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 5년 만에 열린 중국 여성 대표대회. 강당을 가득 메운 건 여성이지만 지도부는 전부 남자입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引导广大妇女发挥在弘扬中华民族传统美德、树立良好家风方面的独特作用。 반대로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언급은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인구 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판단한 중국이 여성의 사회 진출보다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기조 변화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3기 정부를 꾸리면서 권력 핵심인 정치국 위원 24명 전원을 남성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은 여성을 집으로 다시 밀어넣고 있다며 중국 지도자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과 10년 전 성평등과 여성의 자아 실현을 강조했던 분위기가 달라진 건데 최근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 같은 기류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는데 인구가 정체되면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출산 허용이나 양육비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인구 세계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줬습니다. 多养活一个孩子我觉得还行，要多了好像这个工资你就得挣更多的钱，那你挣多的钱呢，时间上又陪伴孩子时间又很短了。 미국의 견제 등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고 청년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 주석의 바람과는 달리 출산 기피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가자 지구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가자 지구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하겠다는 뜻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세력을 제거한 다음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srael will, for an indefinite period, will have the 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 because we've seen what happens when we don't have it. 2005년 가자 지구에서 철수했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다시 가자 지구 통치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박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I think that it would be a mistake for Israel to occupy Gaza again. 뉴욕 타임스 역시 바이든은 미국이 가진 지렛대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든 가운데 가자 지구 보건부는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난민촌 등의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자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의식한 듯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선 한두 시간 정도 공격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I suppose we'll check the circumstances in order to enable goods, humanitarian goods to come in, or our hostages, individual hostages to leave. 미국에서도 이스라엘로 무기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계속 뛰자 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품목별로 가격 얼마나 올리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량을 줄이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냉동만두입니다. 가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 7월부터 용량은 415g에서 378g으로 40g 가까이 줄었습니다. 직접 개수를 세어봤더니 3조각이 덜 들어있습니다. 그램당 가격으로 따지면 10%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참치캔입니다. 하나는 100g, 하나는 90g으로 용량이 다릅니다. 가격은 3,300원 그대로 두고 지난 6월부터 이렇게 용량을 10g 더 줄인 겁니다.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김과 맥주, 젤리 같은 제품 역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른 효과를 누렸습니다. 줄어든 속도도 빠르고 양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손해보는 기분이긴 해요. 양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하지만 기업들은 원재료값과 기름값, 인건비가 오르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제조원가 상승의 압박이 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 밥상 물가가 연이어 치솟으면서 정부는 연초부터 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최근엔 라면과 빵, 과자 등 7개 품목에 담당자까지 지정해 전담 관리에 나섰는데 양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관행이 계속될 경우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홍다솜입니다. 부산에 가면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공동묘지 위에 만들어지거나 외양간을 집처럼 고쳐 쓰는 마을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사람이 살아야지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정작 마을엔 가스도 수도도 화장실도 없어서 살던 사람마저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입니다. 옛집을 그대로 복원해둔 공간입니다. 신발을 올려두는 돛돌이 있는데요. 이 돌도 자세히 보면 묘지에서 쓰던 비석입니다. 바깥쪽으로 나와보면 이 우편물을 돌 위에 올려놨는데 이 돌도 비석입니다. 여전히 비석을 돛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장도 비석으로 쌓았습니다. 요것도 비석이고 요것도 비석이고 더 많았지. 땅 밑에 많이 파면 많이 나와. 부산 비석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공동묘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터를 잡은 겁니다. 한때 3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지금도 400명이 있습니다. 세로 모양의 높은 지붕이 보입니다. 작은 창도 있습니다. 부산 소망마을입니다.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일제강점기에 쓰던 외양간을 고쳐 썼습니다. 이북에서 와서 내가 평안북도 살았어. 20채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새로 지었고 지금은 2채만 남았습니다. 이 중 한 채에선 아직도 3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8년 전부터 두 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합니다. 집과 집 사이가 좁아서 골목엔 빛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카메라 조명을 잠시 끄면요. 늦은 저녁처럼 매우 어둡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집 밖에 가스통을 놓고 씁니다.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마을회관에는 공용 샤워실을 쓰려는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어.
이렇다 보니 소망마을에서만 주택 350동 중 90동이 비었습니다. 지자체는 지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난민들이 와가지고 경찰가던 곳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무어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문가들은 계속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떠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해주고 빈 곳은 지자체가 사들여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마을이 가치 있는 건 70년 전 절박했던 피난민들의 삶과 헤어를 딛고 살아온 오늘날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흔적과 이곳의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언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강사로부터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몸이 휘청할 정도로 세게 따귀를 맞고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맞아도 맞았다고 말 못하는 아이들이라 몇 달 동안 아무도 피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탁자에 놓인 두 개의 물건. 7살 아이가 한쪽을 고르자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아이는 주저하며 다시 물건을 가리킵니다. 이번엔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립니다. 때린 건 30대 언어치료 강사 이모 씨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는 맞았다고 알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수업의 반 이상을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치료실 안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폭행은 지난달 초 다른 피해 아동의 부모가 눈치채고서야 드러났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얼굴이 이렇게 자국이 나가지고 빨개져서 나오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 보니 6살 아이가 뺨을 맞아 휘청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왜 때렸냐고 묻자 이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감정적으로 좀 통제가 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들은 자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들어가기 싫다 했을 때 그때 조금만 눈치를 챌 걸 얼마나 무서웠을까. 확인된 피해 아동은 3명입니다. 남아있는 CCTV 영상은 4개월치. 이 씨가 맡았던 아이가 30명 정도라 피해가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서설센터에 CCTV 달렸는데 거의 없어요. 제가 굳이 왜 달았겠어요?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씨는 해고됐고 센터는 보상책을 마련 중이라지만 아이들은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중국에서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 위조품을 무려 5만여 상자나 들여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어치로 이렇게 많은 양은 해경도 처음이라는데 이미 시중에 5만 상자 넘게 풀린 상태라고 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잠복한 경찰 카메라에 지게차로 화물 옮기는 장면이 잡힙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안 신고 없이 화물을 몰래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화물차가 달리기 시작하고 경찰은 멀리 동선을 추적합니다. 도착한 곳은 인근한 창고 건물입니다. 몰래 들여왔던 가짜 고가 브랜드 제품을 빼돌리는 현장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상표법 위반 물건 위조 상품이라고 그러죠. 모른다 부인했지만 화물차 안은 가짜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브랜드는 다양하고 옷부터 지갑, 가방까지 종류별로 갖췄습니다. 이런 가짜 제품, 우리나라를 경유해 해외로 가는 수입품에 섞어 몰래 들여왔습니다. 경유 화물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대기 장소에 모아뒀던 이 가짜 제품을 따로 빼돌렸다가 전국 판매상들에게 다시 배달했습니다. 엑스레이 스캔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발이 되는데 이쪽 한정물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수한 가짜 제품은 5만 5천 상자, 시가 1조 5천억 원치입니다. 경찰은 잠복 수사와 CCTV 추적 끝에 17명을 붙잡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보내온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2년 동안 모두 150억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인부터 돈 세탁까지 조직을 전문적으로 나눠서 운영했고 한 명이 바람잡이부터 투자 전문가 행세까지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거실에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베란다에 상자가 보입니다. 5만 원권 뭉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서 여러 사람인 척 투자 리딩방을 운영했습니다.
홍보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채팅방으로 들어오면 사기 행각이 시작됐습니다. 대본에 따라 첫날엔 뭐 하는 곳이냐, 아는 분 있냐며 채팅방을 의심하는 말을 남깁니다. 다른 사람인 척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고도 보냅니다. 이틀차엔 성공했다는 후기를 남기더니 3일차엔 퇴근하고 외제차를 사러 왔다고 합니다. 투자 수익금 8,800만 원을 출금했다는 인증 사진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실수를 해서 50%밖에 수익을 못 봤다는 말도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가짜 투자 사이트로 끌어들였습니다. 처음엔 수익금을 주다가 점점 고액 투자를 유도합니다. 환급 진행을 도와준다며 2천만 원 넘는 세금을 먼저 보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유인과 연기, 돈 세탁 등 6개로 조직을 나눴습니다. 텔레그램에서만 모여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부터 2년 동안 253명에게 약 15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수료 등 사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49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기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전시 중이던 17세기 예술 작품을 훼손한 환경운동가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며 유명 작품들을 찾아 페인트를 뿌리는 식으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영국 최대 미술관인 런던 내셔널 갤러리. 남녀 2명이 안전망치로 벽에 걸린 작품을 부숩니다. 그림을 감싼 보호유리에 금이 갑니다. 파손된 작품은 17세기 스페인 화의 거장 벨라스케스가 그린 거울을 보는 비너스고 이들은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입니다. It is time for deeds and not words. It is time to just stop oil. 영국 정부를 향해 석유와 가스 사업의 신규 허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건데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 미술관에선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단체 회원들이 반고흐의 대표작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뿌렸다가 체포됐습니다. 고귀한 예술 작품을 겨냥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 말합니다. If millions will die due to new oil and gas licenses, millions! 지난달엔 프랑스의 환경단체가 에너지 효율 대책을 요구하며 파리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에 올라가 주황색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의 방식이 점차 과격해지고 유럽의 문화유산과 예술작품들이 잇따라 훼손되자 각국에선 법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물으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과거엔 비디오 테이프의 영상을 담아서 돌려보곤 했죠. 지금은 테이프를 재생할 장치도 찾기 힘든데 테이프에 담긴 추억 다시 꺼내볼 수 있게 디지털로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DC로 보시죠. 보통 창고 같은 곳에 박혀 있어요. 이물질, 먼지 같은 게 테이프에 많이 껴있기 때문에 클리닝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너 이제 나쁜 누나 다 저장됐다 이랬는데 25년 지나서까지 저장이 되어 있다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있지? 어떡해. 사실 이걸 찍어준 아빠의 애정이 느껴져가지고 좀 울컥하는 면도 있고. 지금 자기보다 어린 엄마를 보는 기분은 좀 어때요? 눈물 날 것 같아. 동생이 하루 만에 날이 급변했습니다. 마치 겨울이 온 것처럼 추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과 낮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낮부터는 차츰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경상 내륙은 오늘 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요.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머물겠고요. 낮은 기온 탓에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3도, 대전 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전, 창원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추위가 반짝 풀리는 목요일에는 전국에 약한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주말에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